세계에서 몇 안 됩니다. 몇 안 돼요. 그 다음에 인권. 한국의 인권 부문 점수는 2.7인데, 이건 점수가 낮아야 좋은 겁니다. 2.7인데, 프랑스는 2.9, 일본은 3.4, 미국은 4, 싱가포르는 4.3, 포르투갈은 3.7, 이런 나라보다 제일 높고, 인권도 세계에서, 한국에서 인권이 가장 잘 보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권이. 그런데 민노당, 민주당, MBC, KBS 이자들이 하는 걸만 감아보면 한국은 인권 후진국처럼 만들지 않습니까? 또 요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가 퇴임하면서 뭐라고 하고 갔느냐.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권,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조롱을 받고 있다. 이런 악담을 하고 갔어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있다는 것도 한국의 인권을 높여주는 하나의 이유인데, 그동안에 여기서 한 일은 뭘 했느냐. 친북 좌익 세력들이 불법 시위하는 것을 편드는 경찰이 얻어맞는 것도, 그것은 경찰의 인권을 챙기지 않고, 경찰이 일부러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일부러 얻어맞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내는. 그리고 동성연애자, 군대 기피자,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주로 챙기고, 얻어맞는 경찰관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납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권, 특히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이런 단체가 1년에 예산을 300억을 쓰면서 4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인권이 제일 낮은 나라라고 악선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가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를 상당히 좀 미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12개 항목 중에서 외부로부터의 침략 위험, 이게 우리가 높아요. 이게 6.5점이나 됩니다. 이게 만약 없어진다, 즉 통일이 된다 하면은 우리의 이 국가 랭킹은 다시 올라가가지고 지금 독일과 같은 수준이 되게 돼 있어요. 통일만 되면은 독일과 같은 수준의 나라가 된다. 엄청난 일이죠. 이게 우리가 61년 동안 한 일이 바로 식민지에서 갓 태어난 지금 아프리카 같은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61년 동안에 독일과 같은 수준의 나라로 만들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성공 사례로 항상 한국을 들어요. 아프리카 가서도 한국 선전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다만 이 지구상에서 모두가 칭찬에 맞이하는 한국을 저주하고 있는 유일한 자들이 있죠. 그게 바로 민노당, 민주당, 김대중 세력, 좌경 세력, 정교조 이런 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반드시 이 진실과 정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승리합니다. 또 다른 통계가 있어요. 이거는 삶의 질 통계인데 UNDP, 유엔개발계획기구라는 데서 만들어내는, 매년 만들어내는 통계입니다. 이거는 삶의 질이라고 그래가지고 뭘 따지느냐. 평균 수명, 그 다음에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 교육, 그 다음에 국민소득, 요 세 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삶의 질이 가장 높으냐 하는 것을 따집니다. 아까 국가의 운영 실패 성공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르죠. 그러나 랭킹을 보면 또 비슷해요. 여기서는 1등이 아이슬란드로 나옵니다. 2등 노르웨이, 카나다, 호주,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이 8등이고 룩셈부르크 9등, 이런 식으로 쭉 나오다가 한국이 어디에 지금 가 있느냐 하면은 한국이 여기서도 25등입니다. 25등이고 여기서는 또 싱가포르보다도 앞서요. 싱가포르가 28등.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 25등입니다. 25등. 이 두 가지 통계가 똑같아요. 한국의 순위가 25등이다. 이것은 선진국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을 이런 통계를 다 종합해가지고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은 우리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뭐 이미 선진국 됐는데 무슨 또 선진국 목표를 새로 만드느냐고. 상당히 우리한테는 좀 과분한 찬사죠. 과분한 찬사인데 객관적인 데이터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선진국 되겠느냐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제 다 됐다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아직도 우리는 멀었다 해가지고 스스로를 채찍질 하는 것, 이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25등이지만은 한 30년 지나면은 한 15등, 유럽, 지금 서유럽에 있는 프랑스, 영국, 독일, 그와 같은 수준의 나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나라에서 어떨 때 위기가 오느냐 하면은 적이 없어질 때 위기가 온다고 해요. 적이 없어질 때. 걱정거리가 없어지면은 그때부터 진짜 위기가 온다. 중국에서 옛날 많은 역사를 경험한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 때 위기가 온다는 거죠. 평화 때.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갔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었죠. 일본은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적의 침략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막부 시절 1600년부터 생긴 이 막부 시절, 도쿠가와 막부 시절 25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러일 전쟁, 청일 전쟁, 태평양 전쟁 하다가 다시 민주주의로 가면서 평화를 또다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오히려 부럽다고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왜 한국이 부러우냐? 한국에서는 그래도 국회에서 막 폭력 행사하고 망치 들고 나오고 하는 저런 기백이라도 있지만 일본 정치인들은 그런 기백도 없다. 굉장히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열이라도 있는 게 낫지 않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보면 한국에 뭐가 제일 부러우냐 하면은 한국의 군대가 제일 부럽대요. 한국의 군대가 부럽다 하는 것은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군대 들어가서 아주 훈련을 받고 애국심 좀 배우고 2년 만에 딱 사회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돼서 나온다.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더 낫단 말이에요. 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또 일본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주 예의 바르고 준법 정신 있고 성실하게 일하고 거짓말 안 하고 깨끗하고 하는 걸 또 우리는 부럽게 보는데 또 일본 사람들이 보는 한국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우리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국군의 존재입니다. 국군. 독일이 1990년에 통일이 됐어요. 서독, 동독이 합쳐서요. 인구가 8천만이 됐습니다. 군대를 37만으로 상한선으로 딱 묶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독일 군대는 징병제를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독일은 아직도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됐는데도 직접적인 위협 요인이 없는데도 왜 징병제를 하느냐? 독일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징병제를 하는데 병사들 근무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독일 9개월입니다. 9개월. 뭐 훈련받고 하다가 보면은 국가에서 투자한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느냐? 군대를 교육기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교육기관으로. 이 평화 시기가 돼 보니까 애국심을 가르치고 독일이라는 나라의 정통성과 역사, 정체성 이런 것을 가르치는 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대학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언론도 가르치지 않는다. 정치는 맨날 싸움만 한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독일인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켜갈 것이냐?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보니까 군대밖에 없다. 따라서 이 군대는 평화식이라도 애국심 교육하는 국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국민을 만들어내는 교육기관들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통일되면은 아마 통일되기 전부터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로 가자, 그러니까 지원병제로 가자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다음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 주장을 해서 또 나올 겁니다. 김대중 씨가 옛날에 예비군 폐지해가지고 표 들려고 했던 거하고 마찬가지처럼
이번엔 징병제를 폐지하고 여러분들의 자제를 군대 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이 반역자가 나옵니다. 사기꾼이 나와요.